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교과의 박재현입니다. 일단 대학생활 시작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같이 오늘 갈등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대학생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부드럽게 말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그래서 두 가지 주제인데요.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국어교육과에 있고요. 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또 화법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의사소통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또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난 대신 마음을 연결하기. 그래서 여러분 대학 생활 하실 때는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팀 프로젝트 또 이렇게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을 하셨겠는데 대학 생활에서는 또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는 당연히 혼자 일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아무리 혼자서 글을 쓰는 작가도 다 전부 다 또 여러 가지 편집자라든지 또 같이 동료 작가라든지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과 비난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부드럽게 요청할 수 있는지를 비폭력 대화 로젠버그의 Non-Violent Communication 이론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공격할 때, 우리 언어적인 공격이라고 하죠. 육체적 공격이 아니라 그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발끈하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혼자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잘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대화의 힘,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론적 배경은 이제 버벌 아이키도 또는 버벌 셀프 디펜스라고 해서 자기 방어 화법 또는 이제 합기도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유연하게 흐르게 하고 제가 그것을 잘 또 반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시면은 팀 과제 같은 거 할 때 갈등 상황에서 제가 또 말해야 될 때,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 대화하면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대학 생활이 또 행복하게 되겠죠? 혼자서 뭘 잘해서 성취하고 하는 것보다 같이 팀원이 같이 잘 이루어서 성취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 배우고 또 못했을 때도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소통을 잘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상처 주지 말고 관계도 잘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 대신 마음을 연결하기,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팀 프로젝트 갈등 상황에서 박땡땡 군이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할 수가 있죠. 자료 준비 아직 안 되었다고요? 벌써 몇 번째인가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여기 제가 무책임한에 그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있죠. 서로 이제 하다 보면은 누가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은 원래 조금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하는 상대를 비난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은 또 다리 다쳤어요. 자기는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혼자 자료 조사를 언제 해요?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고 불평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자꾸 판단을 하면서 짜증이 날까요? 또 이런 또 개인의 성격적인 성향도 영향을 미칠 텐데 나는 잘하고 싶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팀플 성적을 내고 싶겠죠. 그죠? 또 내가 한 만큼 또 성적을 받는 게 또 당연한 일이고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에 안 따라올 때 왜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저도 짜증내기 싫어요. 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분명히 상대방 잘못인데, 지금 자료조사 해오라고 그랬는데 못 해온 거잖아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조금 아까처럼 무책임해요. 이렇게 탓하면은, 그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협력적인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의 저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폭력 대화 이론은 원래는 이제 네 가지인데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단계는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관찰을 말한다입니다. 예, 아까 무책임하다, 게으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주관적이고 특별히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가치를 판단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객관적 관찰은 그런 도덕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면은 모든 갈등에 이제 씨앗이 심기게 됩니다. 이 내 마음에 드는 정답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무심하다. 예. 상대방이 저한테 와서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막 이런 이제 서로 초기에 친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자꾸 와서 뭐 물어보고 막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언제 시간 돼요 하고 그럴 때 제 이 적정 범위는 이 정도인데 상대방이 자꾸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귀찮다고 느껴지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무슨 애정결핍인가? 왜 이렇게 치근대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도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연락도 해야 될 때 하지도 않고, 또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무심해? 그죠? 네, 이렇게 좀 같이 팀플하면서 친해지고, 대화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무심하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이 가운데, 이 적정한 범위를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딱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 나한테 관심이 없는 무심한 존재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수는 날 무시해. 이런 거는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나를 무시한다. 그죠?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 근데 이거를 객관적인 관찰로 말하면은 회의 일정을 잡자고 내가 단체 채팅방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민수가 읽고선 응답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다른 얘기죠. 나를 무시한다는 건 나의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근데 내가 단체 메시지를 보냈는데 민수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객관적인 말 그대로 과학적인 그냥 팩트인 거죠. 그죠? 사실 이 노란 글씨로 된 이 주관적 판단이 되게 되면은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민수가 날 무시한 것이 되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일하는 나의 해석인 거죠. 두 번째. 지훈이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애가. 이것도 역시 나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자, 여기서도 내가 조사 방향에 대해 다른 제안을 하니까 지훈이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쾅! 이렇게 내리쳤어.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관찰인 거죠, 하얀 글씨는. 근데 노란 글씨는 너무 공격적이야.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현수는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비협조적이라는 말도 주관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보고서 분량 조정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현수가 그건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했어. 이게 그날 있었던 일인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쪽에 있는 이런 도덕적 판단에 익숙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께서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3번 지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뭐가 되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주관적이고 또 특별히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은 그게 우리도 그렇게 길을 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럼 뭐예요? 3번 연속 제가 지각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상황에서 이것이 딱 자연과학 법칙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 모든 갈등에 씨앗이 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관찰, 이걸로 눈을 보는 그런 버릇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객관적 관찰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느낌과 욕구를 결합해서 말합니다. 이 느낌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욕구는 3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결합하면 됩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느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리워서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움,
그죠? 그런 느낌이 또 마음속에서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이 느낌을 욕구와 연결해서 표현하면은 이런 상호 연민의 대화가 서로 공감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로젠버그가 얘기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비난하고 책망하고 냉소하는, 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하고 어쩌자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상대방을 책망하게 되면은 안 되죠. 이럴 때는 여기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욕구는 뭔가요? 회의 일정을 우리가 서로 편한 날에 맞추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회의 일정을 서로 편한 날에 맞추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구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어서 약속을 잡을 수 있었는지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욕구고, 그죠? 여기가 감정,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영어로는 2단계 느낌, 또 3단계 욕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한데 우리 한국말로는 사실 욕구가 조금 앞으로 가는 게 어순상 또 편하게 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해서 내 마음이 서운해 이렇게. 자, 여러분 예전에 아이메시지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요. 이 뭐예요? 이거는 내 감정이죠. 너가 문제가 있다. 너가 잘못했다. 유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속상하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서운하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 더불어서 왜 내 감정이 이렇게 들었는지. 뭐죠? 미충족된 욕구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예요? 서로 편하게 시간을 조정하면 좋잖아요. 갑자기 제가 약속이나 뭐 아르바이트 일정이 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 해서 연락을 했는데 계속 그죠? 예. 무음으로 해놓거나 응답 메시지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마음이 걱정하고 되고 불안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임계점을 넘었을 때 폭발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다른 주제를 추가하면 우리 팀 발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제안했는데 갑자기 크게 말씀하시니 제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서 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기도 욕구가 앞에 나오는 거죠.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좋은 의도죠. 이 아이디어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욕구는 뭐예요? 내가 이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우리 팀 발표의 퀄리티가 더 높아져서 좋은 성적도 받고 교수님께 칭찬도 받고 그러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뭐 한숨을 쉰다든지 또 책상을 내려친다든지 그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의견이 존중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거기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또 막 뒤에서 욕하고 막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느낌과 욕구를 결합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시라고요. 됐어요. 당신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 팀 해체합시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수습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 과제를 함께 해내고 싶어서 조율하려고 했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만 안 되는 쪽으로만 하시니까 마음이 답답하네요. 답답하다는 감정을 내 욕구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좀 삐끄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같이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율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끝까지 계속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때요? 느낌과 욕구를 결합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와 있는 게 다 비난이잖아요. 이 비난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반격을 하거나 당신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힘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제 소심하게 물러서고 그때는 이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이 밀어내는 그 사람을 대화가 되겠죠. 그 사람은 이제 수치심이나 또 이제 자책감 이런 것들이 들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프로젝트는 마쳤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되면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사실은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대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하면서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뭐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면은 협력적으로 잘 성과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인간관계도 오래가는 좋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4단계죠. 리퀘스트입니다. 부탁하는 거, 요청하는 거.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청은 뭐 요청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공손하게 하려면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과 시간에 무음을 해놓지 마세요 하면은 이건 약간 명령문 같죠. 요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물음표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표족이 아니라 일과 시간에는 무음으로 해놓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저 올려서. 자, 여러분, 이게 뭘 이걸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문문은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 화법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손성 이론의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냥 해놓지 마세요 하면은 이게 뭐죠? 명령과 지시와 복종 이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싫어요 이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기꺼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 누구에게 이제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는 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가시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빨리 회신하면 좋겠네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빨리가 1분일 수 있죠. 내가 메시지 보냈고 상대방이 읽었어요. 근데 아무 답신이 없어. 근데 1분까지는 이 사람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화장실에 있었을 수도 있고 샤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1분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못 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뭐 읽었고 내가 뭐 이동 중이었을 수도 있고 30분 내에 답하면 되지 않을까?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일정 잡는 문자 메시지는 확인하시고 30분 내로 회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많이 양보했네요. 1분밖에 못 참긴 하는데 그래도 30분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한 거는 좀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준비해야 되고 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지금 전철 안에 있으면은 회신을 못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정 잡는 거는 간단하게 핸드폰 꺼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다른 어떤 뭐 진짜 샤워를 하고 있더라도 30분이 넘어서까지는 아닐 테니까 30분 내로 일정은 빨리 서로 잡고 조율하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또 뭐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 사이에 다른 약속도 잡힐 수 있으니까 그때는 30분 내로 회신해 주세요. 회신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회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요청이나 부탁은 사실은 이제 미래 행동에 대한 건데 이것도 가능하면 현재로 좀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얼른 해주세요. 이것도 모호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모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이 또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1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2시간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서로 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이렇게 또 투덜대게 되고 답했는데 뭘 이렇게 급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0분 내로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고 이것도 맡은 일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미리 알려주신다고 약속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미리 알려주세요 라기보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료조사하다가 다리 다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마감 기한이 지나고 일정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때는 하루 전이라도 빨리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공유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수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우리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학생 A와 B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맡은 대학생 B가 조사를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죠. 자, 그때 여러분들 아까 우리 나왔던 바람직하지 않은 예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짜증나죠. 그죠? 이거 자료조사 늦게 가가지고 지금 다른 순서들이 다 밀렸잖아요. 지금 자료조사가 1단계인데 여기서 이렇게 뭉개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을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비폭력 대화의 4단계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 관찰. 자, 우리 이번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자료조사 맡겼잖아. 근데 약속한 자료가 예상보다 늦게 준비되었더라고.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건 그냥 객관적 관찰이죠. 왜 이렇게 게을러? 지금 망치려고 그래?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맡겼는데 예상보다 늦었구나. 그 다음에 느낌과 욕구를 결합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욕구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우리
문장 순서상 더 좋은데 우리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요거는 샘플이니까 제가 해놨습니다. 나는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서 팀 전체 일정이 지연될까 봐 내 감정은 뭐예요?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되고 부담이 느껴졌어. 이렇게. 그리고 그냥 요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생겼는지. 나의 욕구는 뭐예요? 우리 팀의 성과를 위해 정해진 일정을 잘 지키고 싶고 모두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죠? 이 프로젝트는 교수님께서 뭐 내주신 거기도 하지만 나의 관심사 또 나의 진로랑도 직결돼서 이번에 멋지게 하나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뭐예요? 부탁. 다음번에는 자료 준비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미리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일정이나 역할을 조정해서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을 사용하고,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갈등으로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큰 프로젝트, 이제 팀 프로젝트, 기말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자료 수집부터 펑크를 내면은 전체 일정이 다 무너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말이 되면은 기말 고사랑 또 발표 과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그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일정이 이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평소에는 화내지 않을 것도 이렇게 싸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비폭력 대화로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이렇게 미안해부터 나올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준비에 시간이 걸렸어. 다음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빨리 중간에 또 공유할 거 공유하고 또 내가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때 상황을 좀 공유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게. 자, 어때요?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더 이상 뭐라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 노력해 준다는 말 들으니 고마워. 그래,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모범 대화니까 조금 오그라드는 면도 있고 우리 말 습관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공격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협력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 아쉬운 바를 요청하는 전략을 잘 익히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갈등을 만들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의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관찰을 말한다. 두 번째는 느낌과 욕구를 결합해서 말한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을 부드럽게 요청하게 될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화내고 또 조용히 손절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을 요청하는데 비폭력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